애초에 어떤 사람들을 꼰대라 부르는 걸까?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강요하는 이들이라는 게 대표적인 통념이다. 개성을 인정하지 않고 본인만의 룰을 강요한다거나 상대적 권력의 우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인 것이다.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아니다. 보수에도 진보에도 꼰대는 있다. 꼰대란 한마디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존재들이다. 여자는 혹은 남자는 이라는 수식어가 습관이 된 상무. 주 52시간 노동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이때 야근이나 주말 출근을 권장하는 팀장. 재택근무, 화상 미팅에서조차 정장 차림을 고수하라는 차장. 우리 꼰대들은 그들과 같은 꼰대가 되기는 싫다. 그 꼰대들과 함께 뭉그러지는 것이 억울한 세대다. 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가을을 보내는 비가 내리더니 날씨가 추워집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 일이 많아 5일 연속 야근을 하고 있는 큰딸. 최근 일하러 가기 싫다는 작은딸. 아기 같던 아이들이 어느새 커서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 시작한 지 4년 차입니다. 20대 때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는 선배나 상사들과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상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즐거울 수도 지옥 같을 수도 있지요. 저희 가족은 주말이면 모두 모여 식사 자리를 꼭 마련하고 있어요. 식사하면서 반주도 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동안 쌓였던 회사 생활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얘기를 듣다 보면 좋은 상사도 많지만 소위 말하는 꼰대 같은 상사도 꼭 있게 마련이지요. 그리고 2000년대생들에게 1990년대생들은 같은 세대로 끼워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98년생인 작은 딸은 억울하다고 하면서 엄마 나 벌써 세대 차이가 나 라며 제법 어른이 된 것처럼 얘기합니다. 인생에서 세대 차이는 누구에게나 다가오지요. 오늘은 30대인 80년대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0대와 90대 사이에 낀 세대의 에세이를 줄여 낀대세이. 이 책의 저자인 김정우님은 1984년생 AB형 INFJ이지만 가끔은 ENFJ. 앞선 영상에서 MBTI 철학자를 낭독해 드릴 때 INFJ는 사람에 대한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창의력이 뛰어난 편이라고 했는데요. 저자도 방송국 PD로 일하다가 글쟁이가 됐다고 해요. 책과 칼럼, 드라마도 쓰는 작가로 우리가 알만한 드라마의 작가팀으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이 책의 차례를 보면 낀데 왜냐하면, 낀데 그리고, 낀데 그래서, 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파트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 에세이를 읽다 보니 저녁 식탁에서 있었던 아이들의 이야기가 폭풍 공감됩니다. 그럼 오늘은 80년대생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아요. 나는 80년대생 꼰대다. 70년대생과 90년대생 사이에 껴버린 젊은 꼰대. 끼어있는 세대라는 의미로 낀대라고도 불린다. 우리는 위에서 까이고 아래에서 치이는 양쪽 눈치 다 보느라 정신없는 불쌍한 세대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가 노래방 18번인 김부장도 아니고 나홀로 칼퇴하느라 김부장 노래를 한 번도 못 들어본 신입도 아닌 애매한 세대. 디지털과 아날로그, 온라인과 오프라인, 본캐와 부캐, 공교육과 사교육, 두 진영의 기압차가 만드는 치열한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으려 아등바등한 세대. 어느 쪽이 더 가까이 의탁할지 눈치 보느라 정작 나 자신은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 해야 할 일은 잘 알지만 하고 싶은 일은 잘 모르는 80년대생. 중간만 하는 게 최고라는 말을 듣고 자라 진짜로 중간에 껴버린 80년대생. 나는
아니, 우리는 왜 낀대가 되어버린 걸까? 80년대에 태어난 게 무슨 죄길래. 며칠 전 80년대생 몇 명이 모인 술자리에 참석했다. 모르는 사람도 꽤 있었지만 그럭저럭 분위기가 괜찮았다. 부동산과 재테크 이야기가 주를 이루다 자연스레 낀대 토크로 넘어갔다. 직업도 외모도 성격도 다른 이들이 하나 되어 일련의 말들을 신나게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언제부터 쿨이란 단어가 유행해버린 거지? 다들 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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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몽둥이 맞지 못해 난리야 난리. 요즘 랩 들어봐도 전부 다 쿨해.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 두고도 뜨겁게 열정적으로 너를 원해라며 사랑을 고백하는 게 아니야. 몇 발짝 뒤에서 팔짱 끼고 넌 내 취향 저격. 그니까 올 테면 오라고 고개만 까딱거린다니까. 끝없는 것에 대한 도전이 무의미해져 버린 시대야. 나누어서 딱 떨어지는 합리성을 강조하다 보니 낭만이 사라져 버린 게 아닐까? 나를 사랑하자. 좋지. 그런데 그냥 그거 게으른 거 아니야? 맞아. 이런저런 역할 갈등에 엮이기 싫은 귀찮음이지. 가만히 누워서 자면서 난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명상 중, 뭐 이런 거. 꼰대의 잔소리에 피곤함보단 애틋함을 느낀다. 꼰대가 아님을 부정하는 것보다 꼰대임을 인정하는 게 편하다. 열정, 열정, 열정을 외치는 개그맨을 보며 묘한 카타르시스를 공유하고 술자리 안주로 자신을 희화한다. 그래, 나는 꼰대지 라는 자학 개그를 펼치는 우리는 우는지 웃는지 모를 표정의 조커다. 센스 있는 삐에로라 생각하지만 남들이 보기엔 무시무시한 조커. 내 웃음이 누군가에겐 위협이 되는 그런 조커. 노래방 분위기를 띄우는데 그룹 쿨의 노래밖에 떠오르지 않는 건 어쩔 수 없대도 어울리지도 않는 쿨한 미소를 따라 짓는 건 그만둬야 할 텐데 그게 쉽지 않다. 늙은이 아닌 젊은이란 수식어가 붙는 꼰대임이 어디냐며 위안으로 삼는 것 자체가 이미 꼰대스러운 줄도 모른다. 그래도 우리 낀대는 기존 꼰대와는 다르다. 쿨한 것과 관심 없는 70년대생도 아니고 정말로 쿨한 90년대생도 아니다. 70년대생에겐 쿨해야 해요 라고 조언하고 90년대생들에겐 쿨함의 원조는 우리라는 걸 어필하려는 새로운 DNA다. 쿨보단 핫이 편하긴 하다. 이전 세대로부터 뜨거운 열정을 강요받긴 했지만 요즘 세대처럼 차가운 여유는 가져본 적이 없어서다. 참 어렵다. 아니 괴롭다. 내 적정 온도를 맞추기도 어려운데 조직 전체의 온도까지 조절하라니. 이 변종 DNA는 어떻게 탄생한 걸까? 조심스레 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이 책은 이상적인 낀대를 탐구하는 분석서도 아니고 이해를 갈구하는 반성문도 아니다. 그저 80년대생답게 껴버린 80대의 속내를 찐으로 토론해 보려는 것이다. 꼰대들을 경멸한다면서도 꼰대의 DNA를 답습해 요즘 세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아니 일해라 절해라까지 요구해버리는 참을 수 없는 낀대의 가벼움을 적나라하게 털어보겠다. 새로운 세대를 위한 변명과 기존 세대를 향한 원망을 담아서. 안다. 내게 젊은 꼰대를 대표할 작업 같은 건 없다. 나는 다분히 주관적 요소들로 만들어진 인간이므로 내 삶을 토대로 내 세대를 설명하는 건 월권 행위가 분명하다. 뭐 상관없다. 그 애매한 월권 행위 역시 80년대생 낀대의 대표적인 특징이니까. 아니고. 일단 이건 내 의견이 아니니까 그걸 먼저 알아둬. 위에서 시켜서 얘기하는 거지 진짜 내 진심은 아니거든. 이게 다 조직 때문인데 알지? 넌 회식을 잘 안 가니까 모를 수도 있겠다. 내가 네 나이 땐
회식이란 회식은 다 따라다녔는데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나 인맥은 무시 못하거든. 아니, 아니, 그걸 강요하는 건 아니고 그게 좀 아쉽다는 거야. 널 아끼는 선배로서. 말이 나온 김에 이번에 연차 쓴 것도 말해줄까? 아무리 연차 쓰란 말을 해도 사실 위에선 안 쓰길 바라는 거거든. 지금이 휴가 갈 때냐며 말이지. 그래도 내가 총대 맨 거다. 요새 애들은 워라밸 지켜줘야 한다고. 회사 혼자 다녀? 누군 휴가 안 가고 싶어? 이런 얘기 안 듣게 내가 잘 커버 쳤어. 근데 워라밸이라는 게 워랑 라의 적절한 밸런스잖아? 그러니까 휴가 가더라도 폰으로 그 원은 좀 지켜주자. 넌 놀지만 회사는 안 놀잖아. 알다시피 회사는 늘 전쟁 상태야. 나 센스 죽이지 않냐? 워라벨. 아무튼 비상을 대비해 카톡에 응답 제때하는 센스는 갖고 있는 게 낫단 말이야. 아니, 아니, 명령은 아니고 그냥 그러면 더 좋겠단 거지. 근데 요즘 애들 대단하더라. 회사에서 브이로그도 막 찍는데 퇴근 전에 맛집 검색부터 해보는 건 기본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돈도 받고 회사만큼 좋은 곳이 없겠네. 아니, 아니, 비꼬는 거 아니고 나도 꼰대들 싫어한다니까. 근데 꼰대들이 총대 매는 부분이 있긴 하지. 작은 톱니바퀴가 어긋나면 큰 톱니바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거든. 잘못된 거 많지. 근데 그거 모르고 입사한 거 아니잖아, 우리. 그런데 그래서 결국 참고 견디는 거지. 원래 싱싱할수록 더 빨리 상하는 법이거든. 디자인에 신경 안 쓴 물건일수록 잔고장이 적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난 요즘 애들 좀 이기적이라고 봐. 무책임이랄까? 자기 거 챙기고 진짜 나를 찾자는 거 다 좋다 이거야. 근데 진짜 나? 이전의 집단에선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 자유를 호소하기 전에 책임감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 난 그냥 그게 게으른 거라고도 생각해. 여러 역할의 옷을 껴입기 싫은 거지. 아니, 아니, 너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요즘 세대, 요즘 애들. 나 때는 말이야. 입기 싫어 미칠 것 같은 옷도 입어야 했어. 한여름에 오리털 패딩, 한겨울에 반팔, 입으라면 입었지. 그러니 체력이 길러진 거야. 인내심, 끈기, 견디는 내성. 아니, 아니. 지금 너한테 그런 거 입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꼰대들은 이런저런 조언도 해주지 않는다? 난 그래도 너희랑 비슷한 세대니까 공감 능력이라도 있는 거야. 난 네 편이다. 알지? 담배 같은 것도 하지 마, 임마. 몸에 안 좋은 걸, 자식이. 직장 생활은 결국이 체력이거든, 체력. 근데 담배 하나 있냐? 아니, 아니. 내가 힘들다는 건 아니고. 햄버거. 껴있는 세대들은 대체로 안쓰럽다. 장롱 아래 개어놓은 종이, 벨트에 압사당하는 뱃살, 지하철 문틈에 껴버린 가방, 별 의미 없이 앞뒤 단어를 연결해주는 접속사, 갑작스레 미뤄진 약속 탓에 붕 떠버린 시간까지. 껴있는 것들 중 그나마 봐줄 만한 건 햄버거 패티밖에 없다. 햄버거 역시 수제버거와 패스트푸드, 건강음식과 정크푸드 사이에 껴 애매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긴 하지만 80년대생 낀대, 끼인 세대, 위로는 70년대 기성세대가 있고 아래로는 90년대 신세대가 있다는데 요즘엔 그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기성세대가 든든한 발판이 되어 신세대를 우러러봐야 한다. 신세대라는 말을 듣고 자랐지만 신세대는 아닌 세대. 신세대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에서 스멀스멀 풍겨오는 왠지 모를 꼰대 스멜을 감지하는 센스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세대라는 단어를 대체할 다른 단어가 딱히 떠오르지 않는 세대. 그렇게 구린 걸 알면서도 구린 걸 행할 수밖에 없는 세대. 그게 낀대다.
꼰대는 꼰대인데 젊다. 그래서 얄밉다고 90년대생들은 말한다. 시스템의 오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그걸 바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견디라는 게 더 밉상이란다. 낀대들에겐 변명거리가 있다. 7차 교육과정의 변화에서 갈팡질팡하던 공교육, 경쟁하듯 업그레이드해야 했던 CPU, 모뎀에서 ADSL로 급격히 넘어간 인터넷, 삐삐와 CT폰에 적응할 때쯤 나타난 휴대폰과 각종 디지털 기기, IMF와 금융위기, 그리고 취업의 한파까지 그 모든 급변하는 소용돌이를 그저 견뎌왔기 때문이다. 이길 생각은커녕 맞서 싸울 수도 없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데 뭘 알아야 전투도 해보는 거 아닌가. 우린 그 이방인들을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2000년을 전후로 불과 10년 사이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등장하고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우린 그러한 시스템의 진화를 위한 테스트 보드였다. 장르를 가리지 않고 이 실험 저 실험 다 불려다녀야 하는, 다재다능해야 하는 모르모트랄까. 부모인 베이비 부모 세대의 경제적 굴곡을 함께 겪었고 90년대 호황기에 초등학교를 다녔지만 꿈을 키워나갈 청소년기에 IMF가 닥쳤다. 일터에서 쫓겨나는 아버지와 갑작스레 생계에 뛰어드는 어머니를 지켜봤다. 재산의 축적이나 투자에 대한 욕심을 부릴 여유는 없었다. 그저 한 달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월급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그 와중에 좋은 대학은 가야 했고 2008년에는 금융위기까지 맞았다. 취업시장엔 한파가 불어닥쳤다. 쉴 새 없이 터지는 지뢰밭을 지나온 우리에게 싫은 상사와의 회식쯤은 짜증나긴 해도 견디지 못할 게 아니다. 이만하면 꽤 잘 살아왔다며 버티는 것의 위대함과 낭만을 부르짖는 뉴 타입 꼰대는 그렇게 탄생했다. 낀대는 참지 않고 입을 여는 90년대생들에게 부러움 반, 우려 반의 묘한 자괴감을 느낀다. 일종의 질투다. 나도 하고 싶은데, 나도 할 수 있는데, 내가 먼저 갖고 있던 불만인데, 들어주는 사람 없이 소주 한 잔에나 털어놓던 고독한 외침인데, 그런데 그걸 자유로이 한다고? 내가 못하는 이유가 뭔데? 그래, 우린 머리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견우와 직녀, 아니 부장과 신입을 이어주려 열심히 날개짓하는 까마귀야. 그런데 우리 보고 왜 그러고 있냐 하면 뭐라 대답해야 하지? 너희를 인정해버리면 잘못된 걸 외면하고 그저 견디다 살아온 세월이 너무 하찮아 버리는데. 이것저것 섞어도 티나지 않게 분쇄하고 으깨어버린 고깃덩어리, 갈릴 대로 갈린 패티, 그럼에도 햄버거의 맛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존재, 80년대생 낀대, 화이팅. Y의 방. 82년생 낀대 Y는 늘 주장한다. 자신이 바로 기성 꼰대와 차별화되는 대표적인 낀대라고. 그 이유는 간단했다. 난 강남에서 나고 자라 외국 유학까지 다녀온 확실한 개인주의자거든. 외국 생활이야 그렇다 치고 강남은 무슨 상관이냐 물었다. Y는 말을 이어갔다. 난 태어날 때부터 내 방이 있었어. 이번 내리실 곳은 내방역입니다. 그때 하필 지하철 7호선 내방역을 지나갔다. 정말이다. Y가 다시 말을 이었다. 가족끼리 각방을 썼다는 거지. 그리고 내 기억 속 부모님은 두 분 다 늘 일을 하고 계셨어. 당연히 두 분 다 서로의 귀가 시간은 물론 나와 내 누나의 귀가 시간도 큰 신경을 쓰지 않으셨어. 물론 좋으신 분들이었어. 하지만 바쁘셨지, 무척. 그래도 아침 식사는 꼬박꼬박 했어. 말하자면 주방과 거실과 화장실을 공유하는 하우스메이트 느낌으로 생활했달까? 아, 화장실도 3개는 있었다.
이쯤 되니 지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부자가 더 개인주의일 확률이 높은 게 그거야. 좁은 단칸방에서 가족끼리 부대끼며 자는 게 없거든. 가족 구성원의 생활 반경, 삶, 굳이 공유하지 않고 그것의 필요성에 대해 딱히 신경을 쓰지 않는 거지. 여기서 포인트, 공유라기보다 관찰의 개념이다. 가족이어도 사생활을 공유할 뿐 관찰해선 안 된다. 맞아. 서양의 가정 형태도 관계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 아니잖아? 가족의 형태나 의미가 조금 다른 거랄까? 외국인도 가족을 엄청나게 중요시해. 외국 영화를 보면 알잖아. 꼭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장면. 우리 집도 그랬어. 다들 바쁘고 각자의 방에 틀어박혀 있다 보니 식사 시간에 요즘 근황 이야기를 하는 게 일종의 규칙처럼 되어버렸거든. 난 그게 엄청 필요하더라고. 부모님과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보고하는 느낌? 그래서 내가 회식을 싫어하잖아. 어때? 나 꼰대 아니고 낀대 맞지? Y는 함께 지하철을 타고 가는 내내 자신이 분석한 낀대의 특성에 대해 연설을 늘어놨다. 가족 식사를 하러 간다는 청담에 도착하기까지 20여 분의 시간이 마치 출근길 지옥철에 탄 기분이었다. Y에겐 미안하지만 그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아집과 표리부동과 흑백 논리의 완벽한 하모니를 내게 들려줬어. 지극히 한쪽으로 편향된 경험론자의 얘기는 지루하고 또 괴로웠다. 지하철 우측문이 열리는 정거장에서 들었던 얘기가 좌측문으로 열리는 정거장에 오기만 하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다는 말이다. Y의 말도 일리는 있다. 어릴 때부터 내 방, 내 책상, 내 의자, 내 옷 등이 당연히 주어지는 사람은 조금 더 내 것에 익숙하다. 하나의 이불을 같이 덮고 자고 같은 옷을 형제끼리 물려 입는 사람들에 비하면 당연히 그렇다. 후자의 경우엔 내 것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익숙해진다. 심지어 내 시간, 내 삶까지 관계와 상황 때문에 나를 희생하는 것에 길든다. 낀대들은 말한다. 요즘 사람들의 내 생활 지키기가 과연 완전한 소유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내 것이 더 중요해서가 아니라 내 것을 컨트롤하는 게 그저 편해서는 아니냐고. 관계를 중요히 여기는 건 당연히 피곤하고 귀찮은 일이고 그만큼 덜 익숙하단 건 우리도 충분히 안다고. 누구 말이 맞는지 굳이 싸우는 건 피곤하다. 틀린 게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시대에 굳이 끝장 토론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확실한 건 1인당 국민소득이 월등히 높아진 요즘 내 것을 소유하는 것에 익숙한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 사이에 간극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다. 그 틈이 바로 낀대의 탄생지다. 스토리 앤 캐릭터. 콘텐츠를 작업할 때 스토리가 먼저냐 캐릭터가 먼저냐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이 둘의 구분을 자로 잰 듯 명확하게 나눌 순 없지만 그 차이는 대충 이렇게 볼 수 있다. 80년대생들의 영원한 로미오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한 영화를 예로 들자면 위대한 개츠비와 같이 부유한 백만장자 캐릭터에 대한 기억이 강렬하게 남을 경우 그 작품은 캐릭터 위주의 콘텐츠다. 반대로 타이타닉과 같이 타이타닉호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란 콘셉트가 기억에 남으면 스토리가 우선인 콘텐츠다. 해리포터 시리즈, 아이언맨, 스파이더맨과 같이 제목부터 캐릭터를 앞세우는 히어로물은 당연히 캐릭터 위주이고 반지의 제왕이나 스타워즈는 앞의 영화들과 비교해 스토리 기반의 콘텐츠에 가깝다. 반지의 제왕에도 흰 수염이 흩날리는 간달프나 마이 프레셔스를 외치는 스미골 같은 인상 깊은 캐릭터가 있지만 그들은 영화의 감초 역할인 조연일 뿐이다. 주인공인 호빗은 서사를 이끄는 역할을 주로 담당할 뿐
극중 이름이나 말투도 제대로 기억하는 이가 없다. 반지의 제왕이 영웅 서사의 대표적인 작품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영웅보다 서사에 힘이 실린다는 걸 기억해 두면 된다. 스타워즈에도 제다이라는 매력적인 캐릭터가 등장하지만 아이언맨의 고유한 능력이나 개그 코드보다는 I'm your father라는 반전의 가족 서사를 이끄는 역할이 더 강렬하다. 재밌는 건 70, 80, 90이 추구하는 삶도 이 기준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는 거다. 70년대생 스토리 기반 낭만주의, 90년대생 캐릭터 기반 현실주의, 80년대생 스토리와 캐릭터의 하이브리드. 70년대생에겐 성공 신화라는 게 있었다. 평범한 인물이 역경을 거쳐 결국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는 스토리. 정주영 회장이 설계도 하나 들고 차관 도임에 성공했다느니 하는 그런 이야기 말이다. 인물의 뚜렷한 목적, 목적을 향한 여행, 그 여행을 방해하는 시련, 그 기승전결의 대서사시 끝엔 찬란한 엔딩이 있다. 고작 1분짜리 엔딩이라도 그것이 반드시 안배돼 있을 거라 믿는다. 누구나 그 서사의 주인공이 되기만 하면 된다. 어떤 캐릭터든. 90년대생은 스토리보다 캐릭터다. 장대한 서사의 주인공이라는 빈칸에 껴 맞춰진 것에는 큰 관심이 없다. 틀이 정해진 빈칸을 채워 넣어야 하는 생각 자체가 이미 틀딱 같다. 세상의 중심은 나다. 철저히 안배된 스토리가 아니다. 그래서 스토리의 서사보다 매력적인 캐릭터에 끌린다. 성공 신화를 이룬 엔딩 장면 속의 주인공이 아닌 현재의 핵인싸가 되길 희망한다. 평생의 스토리를 차곡차곡 쌓아 결국 얻게 되는 1분짜리 엔딩을 보는 것엔 큰 관심이 없다. 오히려 정해진 시간 내에 재밌게 플레이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 레벨업을 위한 노가다는 똑같대도 엔딩을 보기 위함이 아닌 센 캐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게 다르다. 스토리가 치밀하게 잘 짜여 있다고 한들 그것을 그저 잘 수행해야 한다는 모드엔 큰 흥미를 못 느낀다. 오히려 태생적 한계를 극복해줄 전설급 아이템을 줍기에 열광하며 능동적으로 몬스터 사냥에 나선다. 스토리에 대한 갈증은 치밀하게 설정된 세계관으로 대신한다. 그래서 요즘 세대들은 세계관 최강자들의 대결과 같은 세계관 충돌에서 발생하는 개그 코드에 열광하는 것이다. 90년대생의 교과서와도 같은 국민게임, 메이플 스토리를 여전히 하는 어느 유저는 이렇게 말한다. 예전엔 어떤 루트로 성장해서 강해지는 날을 많이 따졌죠. 그리고 새로운 스토리 하나하나 관심을 쏟았고요. 그런데 좀 달라졌어요. 지금은 그저 강해지는 데 집중하고 남들과 비교하기에 열중하는 느낌으로 바뀌었거든요. 스토리에서 재미를 느끼기보단 랩업과 아이템 파밍에서 확실한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80년대생들은 하이브리드다. 스토리 기반이었던 세대에 태어나 캐릭터 기반 콘텐츠의 주된 소비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 캐릭터도 중요하고 스토리도 중요하다.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다. 성공한 70년대생들의 스토리를 갖고 싶고 90년대생들의 생캐도 멋져 보인다. 우린 엔딩의 설계자도 아니고 엔딩에 상관없이 순수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캐릭터를 키우지도 못했다. 그저 주어진 미션을 성실히 완수하는 캐릭터로 기성세대들과 같은 엔딩만을 바라보며 노력 중이다. 현질과 오토플레이를 적절히 활용해가며. 헌데 가끔은 시스템을 설계한 기성세대들이 90년대생에게 흔들려 엔딩에 대한 보장조차 해주지 않는다. 24시간 모자라 죽겠는데도 그 24시간 어디에도 진짜 나는 없는 아이러니를 겪는다. 그야말로 주최 측의 농간이다. 그럴 땐
그 부조리함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생태가 부럽다. 설계된 세상에 맞춰 살아가는 게 아닌 나를 설계하며 살아가는 90년대생들의 캐릭터가. 가도 괜찮아? 정말? 내일 다 할 수 있겠어? 그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85년생 야근 낀대 박 팀장. 회사에서 제공하는 최초이자 최고 복지는 식대 지원도 명절 선물도 아니다. 바로 콸퇴근이다. 이건 태양계의 지구가 하나밖에 없다는 진리와 견줄만 하다. 지구가 내일 멸망할 때 오늘 내가 해야 하는 일 역시 칼퇴다. 다른 건 몰라도 칼퇴는 반드시 해야 나무를 심든 열매를 따먹든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칼퇴 명령에 반대할 90년대생들은 아무도 없을 거다. 설마 80년대생 낀대들은 다른 걸까? 상사의 퇴근 여부를 확인하느라 눈치를 보든지 지구 멸망에 대비한 업무자료 백업을 하느라 최후의 야근이라도 하려는 건 아니겠지? 헐이다 헐.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데 어째서 오늘 사과나무를 심어야 하는 걸까? 하루 만에 열매가 열리는 것도 아니고 그 열매를 어차피 내가 다 따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멸망 후의 세상과 세대를 위해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삽을 들라고? 그것이 내 버킷리스트가 아닌 누군가의 명령이라면 그 명령을 어기지 못하고 충실히 따른다면 그것만큼 인생의 최고, 최후, 최악의 삽질은 없지 않을까 싶다. 칼퇴하지 못하는 억울함도 비슷하다. 온갖 스트레스 받아가며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열심히 근무한 사람에게 퇴근 후 저녁이란 지구 멸망의 전의 하루와 같다. 그런데 그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다니. 다이나믹한 연봉 협상을 할 수는 없는 현실에서 우리가 그나마 사수할 수 있는 건 칼퇴밖에 없는데, 칼퇴는 노동에 대한 존중이며 근로자에 대한 사랑인데 그 존중과 사랑이 바탕이 돼야 업무에 대한 책임도 생겨날 수 있는 건데 그걸 모른다. 저녁이 없는 삶을 떠올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내 첫 회사다. 그곳은 최초와 최고를 늘 부르짖었지만 직장인의 최초 최고의 복지인 칼퇴는 딱히 보장해주지 않는다. 오직 그 회사만 그랬던 건 아니다. 콘텐츠 업계 전반적인 분위기가 유독 그랬다. 칼퇴를 꿈꾸기라도 하면 역적 취급을 받는, 야근이 일종의 자부심처럼 굳어져 있는 이상한 이 세계. 워라벨의 개념이 없는 외계 행성이 바로 콘텐츠 업계다. 나 역시 그 행성의 외계인이 되길 자처한 만큼 야근에 대한 각오는 충분히 하고 있었지만 직접 겪은 야근은 내가 상상하던 것과 전혀 달랐다. 야근의 실체는 정확히 두 종류였다. 기대했던 야근과 기대하지 못했던 야근. 숨 쉴 틈이 없이 바쁜 야근과 숨만 쉬고 일을 안 하는 야근. 일이 많고 피곤해도 끝나고 나면 개운한 야근과 시작과 끝 내내 찝찝한 야근. 한마디로 억울하지 않은 야근과 억울한 야근. 좋은 야근과 나쁜 야근으로 나누고 싶진 않다. 야근에 좋은 게 어딨어. 빨리 끝낼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제일 좋지. 1년 365일 중 360일이 야근이었고 그중 80%는 억울한 야근이었다. 그리고 그 억울한 야근의 주도자가 박 팀장이었다. 그는 진정한 야근 마니아였다. 일의 성과보다는 근무 시간으로 얻은 찬란한 훈장을 달고 다녔다. 야근과 특근, 휴가까지 반납하고 일하는 걸 자랑스레 떠들어대던 그는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자신이야말로 콘텐츠 업계의 진정한 노동자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가 하는 실제 일거리는 주 20시간도 안 된다는 것이 팀원 모두의 생각이었다. 박 팀장을 상대하며 확실히 깨닫게 된 사회생활 팁 첫 번째는 무능력한 사람보단 악한 사람을 상대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악하면 욕이라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악한 사람은 본인이 악한 걸 의외로 잘한다. 하지만 무능력한 사람은 본인이 무능력한 걸 모른다. 욕을 해서 나무랄 수도 없다. 잘못을 알아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그렇게 그는 점점 더 자신을 신격화시켜 간다. 그 신의 창, 제우스의 번개 역할을 하는 게 야근이다. 그들이 자신의 우수함을 증명하는 방법은 오직 양, 성과보다 야근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야근의 신과 싸우는 건 늘 인간이 패배였다. 그에게 야근이란 좋고 싫고의 개념이 아니었다. 발바닥은 땅에 붙어 있고 정수리가 하늘을 향해 있는 게 당연하듯 박 팀장은 야근이 당연한 일상으로 만들어진 세상에서 당당히 서 있다. 그에게 칼퇴란 누군가 쿵쿵 정수리로 땅을 찧으며 애써 만들어 놓은 집안을 모조리 부수는 엽기적인 파괴 행위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사수하기 위해 늘 이런 말을 했다. 정말 집에 가? 괜찮아? 내일까지 다 못 끝낼 것 같은데? 아니요, 충분히 끝낼 수 있습니다. 제 능력이 뛰어나서 그럴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박 팀장님 당신도 조금 전 담배 피우러 나갈 시간을 아끼고 3시간 전 휴게실에 가서 자다 온 1시간을 아끼고 출근하자마자 담배와 커피와 수다로 꽉꽉 채웠던 1시간을 아낀다면 오늘 충분히 끝낼 수도 있을걸요? 라는 말은 할 수 없었다. 박 팀장의 파상 공격은 이어졌다. 왁스로 머리만 만지고 다닐 시간이 있고 일이 널널한가 봐. 일 좀 더 줘? 아니요, 충분히 바빠 죽겠습니다. 하지만 전 당신이 30분 지각할 그 시간에 머리를 세팅하는 것뿐입니다. 나 역시 침대에 누워있고 싶던 소중한 30분을 아끼고 아껴 깔끔한 외모에 투자하는 것뿐이라고요. 그 30분은 내가 번 내 30분인데 왜 당신이 그 시간을 함부로 평가하고 맘대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라는 말 또한 당연히 할 수 없었다. 심지어 나보다 어린애였는데 역시 나도 어쩔 수 없는 낀데다. 퇴사한 지금 저녁 산책을 하며 간혹 박 팀장의 근황이 궁금해질 때가 있다. 그는 지금도 상당한 무건 수행자들을 거느리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언젠가 여름 휴가를 가려는 내게 박 팀장이 이런 말을 했던 게 생각난다. 여행지의 특산품을 기념품으로 꼭 사오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건 부탁이 아니었다. 마치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도 모르니 심어야 할 사과 묘목 하나만 반드시 구해오라는 명령 같았달까. 당연히 나는 사다 주지 않았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초이자 최고의 반항이었으니까. 아, 박 팀장을 통해 두 번째 깨달음을 빠뜨릴 뻔했다. 박 팀장, 아니 세상의 수많은 야근 마니아 중 집보다 회사가 편하다는 이들이 상당했다. 그래서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의 의미를 새삼 깨닫게 된 거다. 집이 행복해야 상사가 그 집으로 들어가서 만인이 행복해진다고. 실리 그리고 실용. 실리와 실용은 다르다. 실리란 이익이고 실용은 쓸모다. 실용이란 잘 쓰는 행위, 그 자체에 힘을 두고 있지만 실리란 이 행위까지 계산해 도출한 이익값을 말한다. 실리를 따진 실용성이란 말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실용성까지 따진 실리적인 선택이란 건 그럭저럭 수긍이 간다. 80년대생들이 실용성을 따질 때 90년대생들은 실리를 따라 움직인다. 90년대생이 낭만이 없고 더 현실적이라는 말과는 다르다. 그래서 실용과 실리의 간극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 한다. 가성비와 가심비의 차이를 생각하면 수월할 듯 싶다. 가성비의 중심에 실용성이 있다면 가심비는 실리를 따진 값이다. 저렴한 가격으로 활용도가 좋은 물건을 고른다는 가성비엔 실용성이 반드시 포함된다. 실용적이지 않은 물건을 선택하며 가성비가 좋다는 말을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실용성이 없는 물건을 선택하면서도 실리를 따진다는 표현은 할 수 있다. 활용도가 없는 물건, 요즘 말로 예쁜 쓰레기를 사더라도 관상용 혹은 그 비슷한 감각적 만족을 얻어 삶이 윤택해졌다면 실질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표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다. 그게 곧 가심비다. 다음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50만 원이 있다. 90년대생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A. SSS급 명품 이미테이션 백을 사는 것. B. 인지도가 비교적 낮은 브랜드 오리지널 백을 사는 것. 90년대생들의 합리성을 조금밖에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B를 고른다. 그들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므로 A 같은 선택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 단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90년대생들에게 이 같은 질문을 하면 B를 고르는 이는 적다. 오히려 진정성을 따지는 80년대 낀대 쪽에서 더 많이 선택하는 게 B다. 90년대생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가방은 물건을 담는 기능도 있지만 스타일과 개성을 표현하는 액세서리다. 그러니 더 나은 이미지를 갖는 게 실용적이지 않나? 심지어 5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하나라도 확실한 만족감을 얻어야지. 맞다. 어차피 인지도 낮은 브랜드를 사면 더 높은 브랜드를 갖고 싶은 마음의 만족도가 그리 높지 못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싼 가방이 딱히 품질이 월등히 더 좋다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를 굳이 자존감 이슈와 연결하는 것 자체가 80년대생들의 고리타분함이다. 뭐만 하면 자존감을 물고 늘어지는 낀대들의 월권 행위다. 90년대생들을 이해하기 위해선 이 실리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한다. 이는 그저 실용성만 내세우는 것과 다르다. 감성적 영역까지 포함한 걸 실용성에 포함하는, 말하자면 네오실용주의가 90년대생들의 키워드인 것이다. 반항. 아이들이 부모님께 하는 첫 반항의 이유는 대부분 실망감 때문이다. 부모님에 의해 결정되던 수많은 선택의 과정을 거치며 아이들은 당연히 그 선택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교육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자연스레 나의 부모님은 완벽한 선택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된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내 선택은 내가 하는 상황을 점점 맞닥뜨리게 된다. 그렇게 아이가 어른이 되어가면 부모님을 절대적인 어른으로 우상화하는 게 아닌 나와 똑같은 인격 주체로 대하게 된다. 그때 내가 옳다고 믿는 선택, 내가 기대하던 선택을 부모님이 하지 않았을 때 엄청난 배신감과 실망감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다. 당신들은 내게 완벽한 어른이었는데 어째서 그런 선택을 하는 거냐며. 80년대 낀대들이 90년대생에게 욕을 먹는 이유도 비슷하다. 90년대의 기대치에 부합하지 않으면서 어른티만 팍팍 내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자신을 어른이로 포장하며 젊음도 가지려 하는 욕심쟁이 모습도 보인다. 90년대생에겐 낀대들이란 딱히 닮고 싶은 우상이 아닌 거다. 반항이란 다른 사람이나 대상에서 맞서 대들거나 반대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실제로 반항이란 말이 쓰일 땐 계급의 의미가 섞인다. 높은 계급의 사람이 낮은 계급의 사람에게 잔소리한다고 해서 반항이란 말을 쓰지 않듯, 반항이란 낮은 계급이 높은 계급을 향해 표현하는 일종의 소통 행위다. 반항이란 단어의 부정적 색깔을 조금 빼보는 건 어떨까? 반항은 말대꾸나 변명이 아니라 하나의 동등한 인격체가 되어가는 성장통인 거라고. 이모셔널 푸어. 하우스 푸어나 카 푸어만 있는 게 아니다. 이모셔널 푸어도 있다.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감정으로 사람을 대하지 못하고 어디선가 감정을 빌려오는 사람들이다. 지나치게 자신을 믿고 감정적인 무리를 해가며 사랑을 하고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
당연히 상대방은 함께 갚을 책임도 의무도 없다. 사랑하는 연인이 오늘 데이트를 할 때 쓴 돈이 설마 빌린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으랴. 감정도 마찬가지다. 잘 베푸는 사람을 보면 그것이 그 사람의 여유라 생각하지 빚이라 생각하는 건 쉽지 않다. 그렇게 기대치는 늘어나고 빚쟁이는 그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낸다. 감정의 빚은 생각보다 이자가 높다. 결국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되어 파산을 선언하면 상대도 나도 당황스러운 결과를 맞이할 뿐이다. 이제 와서 누굴 원망하겠는가. 그러니 할 말은 제때 하고 살아야 한다. 쌓아놓은 감정이 좋지 않다는 얘기는 너무나 당연하고 스트레스를 잘 표현하는 방법에 익숙해져야 한다. 그래야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엑기스만 잘 뽑아 경제적인 소통을 할 수 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길 손해의 강도는 이익보다 약 2배가 강하다고 한다. 손해를 자주 때려 그 단단한 강도에 익숙해져야 이익을 나누는 것도 잘하게 된다. 그것이 빚내고 살지 않는 현명한 감정 재테크 방법이다. 프로덕슈머. 공짜도 없고 공자도 없는 세상이다. 돈 주고 물을 사 먹는 게 말도 안 되는 상상이던 시기가 있었다. 이젠 너무나 당연히 물을 사 먹는다. 모든 것이 상품화됐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스포츠 스타의 혹독했던 선수 시절도, 모태솔로의 구구절절한 구애도, 헤어진 연인과의 애틋한 재회와 짙은 사랑의 눈물마저도 모두 예능 상품이 돼버렸다. 육체의 대상화를 넘어선 감정의 대상화 시대에 살고 있다. 소비자와 생산자를 결합한 프로슈머 이론이 대두된 게 벌써 몇 년 전인가. 지금은 소비자와 생산자, 그리고 상품까지 전부 통합된 프로덕슈머라는 개념이 나와 있지 않을까. 요즘 세대만큼 자신을 잘 상품화하는 이들도 없다. 미모나 끼, 각종 재능을 활용해 틱톡과 릴스에 영상을 올린다. 유튜브 컨텐츠를 만든다. 팔로워를 늘려 유료 광고를 유치하고 새로이 돈을 버는 경제 활동에 익숙하다. 낀대들은 상품화라는 단어에 유독 부정적인 시각이다. 그래서 요즘 세대와 경쟁 자체가 안 된다. 명품을 소비하는 사람 중에 그 명품을 제대로 소유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낀대들도 안다. 이미 주객이 전도되어 내가 명품을 소유하는 게 아닌 명품에게 끌려가는 소비를 하는 낀대들도 많다. 요즘 세대들은 그 현상을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나보다 나은 상품이 있다는 걸 쿨하게 인정하는 거다. 그래서 거리낌 없이 자신을 상품화한다. 개나 고양이에게 인간만큼의 가치를 부여하듯 명품에도 똑같이 가치를 부여하는 것뿐이다. 무생물이라고 해서 그 존엄성이 없겠는가. 어설프게 명품에 끌려다니는 못난 사람보다 훌륭한 명품 그 자체의 가치에 후한 점수를 주는 것 우픈 현실이다. 확실히 주객 전도라는 말을 새삼 느낄 때가 많은 요즘이다. 예전에는 한번 방문했던 가게의 음식이 인상 깊을 때 그곳에서 다시 음식을 시켜 먹곤 했다. 요즘은 반대다. 산책 중 발견한 가게의 이름이 낯이 익어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 언젠가 배달앱으로 시켜 먹었던 가게였다. 직접 방문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내 경험의 전승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한 수단은 아닐까? 요즘 세대들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안다. 그 경험을 전달하는 딜리버리의 힘듦을, 내가 윗세대에게 그러한 경험치를 전승받을 경우 다시 아랫세대에게 그것을 전승해야 하는 묵직한 책임감을. 그래서 그들은 본능적으로 윗세대에게서 배달받길 꺼리는 건 아닐까.
사회의 축소는 가족입니다. 가족 구성원을 보면 할머니, 부모, 삼촌, 자녀, 손자, 손녀. 그 구성원이 사회 전반적으로 형성된 세대이지요.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가족에도 꼰대가 있어요. 누가 그 역할을 하느냐인데요. 보통 아빠가 그 꼰대 역할을 많이 하지요. 보통 부모가 꼰대가 되는 이유는 그동안 살아온 경험상 자녀들의 사고 방식이나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서로 주장을 펼치다 보면 살짝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서로 말을 줄이지요. 왜냐하면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세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자도 이 마음을 에필로그에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당신도 낀대였고 낀대이며 낀대일 것이다. 어차피 모두가 낀대가 된다. 70대도 그 언젠가는 낀대였으며 90과 00도 공식적인 낀대가 될 날이 머지않았다. 솔직함과 당당함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모든 신세대의 몫이고 그 신세대는 또 다음 신세대를 맞이하며 요즘 애들은 이란 말에 익숙해진다. 세대라는 것은 그렇게 언젠가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린 더 열심히 살아간다. 그 진정성은 80이든 70이든 90이든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세상을 함께 살아가며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존재가 세대라고. 언젠가 나의 세대가 끝날 것을 알기에 우리 세대를 사랑하는 것뿐이라고. 그 사라질 것에 귀여운 애칭 하나를 붙여본 게 바로 낀대라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